제 이름은 강도현입니다. 올해 65입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살았고 지금은 그냥 늙은 사람입니다. 먼저 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마을 회관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윤상배, 마을 사람들이 믿고 보험을 들었던 그 설계사였지요. 최말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아들은 서울에서 명절에만 내려왔지요. 불이 제일 무서운 건 도망칠 사람이 없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윤 설계사가 방화범이었다니. 할머니가 제 동생 도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도준의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도준아, 미안했다. 우리가 널.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도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산을 향하고 있었지요. 부녀 회장 김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강 선생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경찰도 못 잡던 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 중턱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검게 그을린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타고 남은 흔적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요. 이것이 끝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개월 전 서울 원룸에서의 아침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약봉지 7개를 늘어놓았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하나씩 손에 올려 물과 함께 삼켰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며 일어섰습니다.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지요. 하지만 제 방은 어두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검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기록이라고 제가 직접 쓴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발화 지점, 연소 속도, 바람 방향, 3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22년 6월 18일, 동생 양계장 발화, 원인 불명. 하지만 자연 발화가 아니었다. 그 아래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놓은 한 줄.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잠갔습니다. 그날 밤, 동생네 양계장에서 불이 났을 때 저는 다른 마을에서 출동 중이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동생네 주소가 들렸을 때 제 손은 이미 다른 호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린 자리였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도준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옆에는 도준 아내 이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서 있었지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빴지요. 도준아. 도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형은 남의 집 불만 끌어다니더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소방관이라서 난 더 미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영숙이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박혀 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문이 열렸습니다. 딸아이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지요. 테이블 위 약봉지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약이 또 늘었네요.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요. 수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삼촌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엄마 기일도 다가오는데.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았지요. 도준이는 날 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도준이가 더 서러워할 것 같아.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지요.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나도 요즘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강희 아빠가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와요. 회식이라는데 술 냄새만 풍기고 나는 애 키우느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였구나. 아빠, 나도 외로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마저 혼자 계시니까 내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위로받고 싶었어요.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지. 너도 힘든 줄은 몰랐어. 괜찮아요, 아빠. 우리 같이 견뎌요. 딸아이는 제 마음을 압니다. 외롭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이 뭔지조차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무뎌진 건지 아니면 익숙해진 건지. 수진이가 돌아갔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뚜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지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또 돌렸습니다. 드라마, 그냥 꺼버렸습니다. 고요한 방, 오직 제가 숟가락으로 도시락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은 어두웠지요. 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뉴스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잠듭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형,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지요. 도준이었습니다. 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준이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형, 시골로 내려올 생각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형 혼자 서울에서 약만 먹고 사는 거 나도 다 알아. 조카한테 들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이제는 안다. 형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즘 그것만 생각나. 전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가 그러더라. 형님한테 먼저 전화하라고. 경제가 뭔데 이렇게 오래 서먹하게 지내냐고. 아내 영숙이가 먼저 말했구나. 이제는 같이 늙어가고 싶어. 형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다. 내려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3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과 들이 가까워졌지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 약통 7개, 아내 사진 1장, 그리고 검은 공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가방에서 관절약을 꺼내 물 없이 삼켰지요. 두려웠습니다. 도준이가 저를 진짜로 반겨줄까? 제가 그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낡은 트럭 옆에 도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 옆에 영숙이도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영숙이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준이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도 말없이 걸어갔지요. 도준이가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다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 재수씨가 아침부터 형 오신다고 집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찬 좋아하시는 거 없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만들게요. 고맙습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았지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능선이 보였지요. 그 아래로 작은 마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산 중터, 나무들 사이로 검게 그을린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지요. 제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소방관으로 30년을 살았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자연 발화치고는 선이 너무 일직선이었습니다. 바람 방향, 경사도, 타들어간 나무의 패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계산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내려온 첫날, 불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작은 단층집 앞이었습니다. 다 왔어. 형, 여기가 형 집이야. 집을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고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이 보였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새로 갈려 있고 냉장고에는 반찬까지 가득했습니다. 반찬 통을 하나 열어봤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지요. 아주버님, 제가 3년 묵은 된장으로 끓였어요. 맛있을 거예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가족인데요. 도준이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산이 보였지요. 그을음 자국이 석양빛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은 선처럼 제 안의 소방관이 아직 완전히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불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시골로 내려온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동생과 함께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큰 불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마다 산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지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제 하루를 깨우는 알람이 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테이블에 7개의 약을 늘어놓았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하나씩 손에 올려 물과 함께 삼켰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 아침 드셨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지요. 미역국 끓였는데 아주버님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이제 막 끓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주버님, 가족인데요. 도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주버님이 자기 밥 굶어가며 학교 보내줬다고. 영숙이가 보온병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못 갚은 빚,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준이네 과수원에 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사다리를 잡아주고 떨어진 가지를 주었지요. 1시간쯤 지나자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형, 힘들면 쉬어. 도준이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릎 아픈 거 숨기지 마. 다 보여. 그때 영숙이가 물과 수건을 들고 왔습니다. 아주버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주버님, 우리도 나이 들면 아주버님처럼 될 거예요. 미리 연습하는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영숙이가 웃으며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20년간 농사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점심때가 되어 과수원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숙이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김치는 직접 담근 것이었습니다. 배추가 아삭아삭했고 젓갈 간이 딱 맞았지요. 형, 여기 사는 거 어때? 좋다. 조용해서. 진짜. 응. 그리고 내 식구가 챙겨주니까. 영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버님,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요즘 좀 이상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 저번에 산불 나고 나서 나를 좀 이상하게 봐. 숟가락을 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험금 받으려고 일부러 불 질렀다고. 그런 소문이 돌아. 영숙이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아주버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형님이 알아야 돼. 우리 셋이 함께 이겨내야 하잖아. 도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나 정말 안 그랬어. 보험은 작년에 태풍 피해 크게 입어서 들었던 거고, 불은 나도 모르게 난 거야. 알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영숙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고맙습니다. 저도 남편 믿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도준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자꾸 수근거리니까 저도 무서워요. 혹시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과 우유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마을 부녀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이상하지 않나. 보험 들자마자 불나고, 아이고, 요즘 농촌에도 그런 사람 많다던데. 강도준 씨 형이 소방관이었다며. 그럼 불 내는 법도 알겠네. 제 발이 굳었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야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도준이 착한 애야. 할매는 너무 순진해. 요즘 세상에 누구 믿어? 나는 믿는다. 도준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그 애가 그럴 애 아니야. 부녀회장 김순자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언니 말도 일리 있어. 우리가 너무 쉽게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도 혼자 사니까 알아. 불 무서운 거.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정말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산대 뒤 최말순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재빨리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강 선생님, 어서 오이소.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손해보험 설계사 윤상배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환한 미소였지요. 여기 어르신들 보험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특히 부녀회 분들은 다들 제 고객이시죠. 김순자 부녀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설계사님이 잘해주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제 어머니도 이 마을 출신이라 남 같지 않거든요. 윤상배가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소방관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노후 대비 보험 상담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이 나이엔 불보다 병원비가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라면을 계산하는데 최말순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을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이소. 시골은 원래 말이 빠르니까. 예, 도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무서워서 그래요. 혼자 사는 노인들은 불나면 도망칠 수도 없거든요.
할머니 눈빛에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준이 탓할 이유는 안 되죠. 내가 부녀회에서 말 좀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 동생을, 내 재수 씨를 이렇게 몰아세우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정말 자연발화였을까? 아니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공책이 보였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꺼냈습니다. 이건 이제 안 쓰기로 했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면 산불 첫 번째 그 아래 제가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발화 추정 위치 능선 중턱, 도준이 과수원 상단 불길 방향 아래로 거의 일직선, 의문점, 자연발화 치고는 너무 정확한 선, 마치 계산된 것 같음.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요.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차고 등산화 끈을 꽉 묶었습니다. 가방에는 물 한 병과 손전등, 그리고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그을음 자국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올랐지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닥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타다 남은 나뭇가지들, 검게 그을린 흙, 그리고 이건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제 눈에는 선명했지요. 비닐봉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건 인화성 물질을 담는 통 조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나무 뒤편에서 담배꽁초 2개가 나왔습니다. 비에 젖지 않은 걸 보니 불이 난 뒤에 버린 것 같았지요. 자연발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톱을 들고 있었지요. 산책 중입니다.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산책, 이런 데까지 올라오셔서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이 근처 산림관리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산불 조심해야 해서 혹시 불씨라도 들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럼 뭘 주우신 겁니까? 아까 뭔가 봉지에 넣는 거 봤는데. 그냥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요?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선생님, 강도준 씨 형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더 조심하셔야죠. 동생분이 지금 의심받고 계시잖아요. 형까지 이런 데서 수상하게 돌아다니시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빨리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닐봉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시선이 등을 뚫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내 플라스틱 조각과 담배꽁초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지요. 추가 증거, 현장에서 플라스틱 통 조각 발견, 담배꽁초 2개, 목격, 산림관리자, 행동 수상함, 제 신원 파악하고 있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지요. 혹시 강도연 선배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소방서 화재조사팀 박지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박지우. 제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선배님, 이 마을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냐? 이 지역 산불 건으로 선배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았다. 만나자. 전화를 끊고 책상 위 증거물들을 다시 봤습니다. 지우라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말순이 할머니처럼 도준이를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영숙이처럼 남편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 입구 정자에서 박지우를 만났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진지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지우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냐? 예, 선배님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지우의 눈빛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늙었지, 뭐, 그게 아니라. 지우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배님, 이 마을 산불건 수상합니다. 나도 그렇게 봤다.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산에서 주운 증거물들이었지요. 이것 좀 봐라. 플라스틱 조각과 담배꽁초를 보여주자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위험한 일 하셨습니다. 혼자서 이미 들켰을 수도 있어. 산림관리자라는 사람이 날 봤거든.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도준이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제육볶음도 해놨더군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상을 차리던 영숙이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아주버님,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오늘 슈퍼 갔다가 부녀회 분들 만났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저 보고 피하시더라고요. 인사해도 못 본 척하시고 손에 든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2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았어요. 동네 잔치 때마다 음식 해드리고 농번기 때 서로 일손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국자를 놓았지요. 근데 이제는 제가 동네 민폐가 된 것 같아요. 도준이가 아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영숙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주버님,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마을 사람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산 여자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동네 일에도 앞장서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마을에서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처음으로 재수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도준이도 믿고 너도 믿어. 우리 셋이서 이겨내자.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말순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반찬 2가지를 들고 계셨지요. 선생님, 이거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서 그래요. 할머니가 방에 앉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제 부녀회 모임 있었어요. 제가 도준이 편 들었다가 다들 저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말 한 거예요. 할머니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도 혼자 10년을 살았어요. 남편 여의고 아들은 서울 가고 매일 밤 혼자 TV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살았지요. 할머니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불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거예요. 영숙이가 요즘 슈퍼에도 못 나온대요. 사람들이 쑥덕거린다고.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녀회 사람들 좀 설득해 볼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도준이 아니라고.
할머니, 나이 들어서 뭐 무서운 게 있겠어요. 옳은 말 하다가 미움받으면 어때요? 그게 사는 거지. 할머니 눈빛에 68배를 산 여자의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이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아주버님, 저 마을회관에 갈 거예요. 왜? 오늘 부녀회 정기 모임이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말할 거예요. 우리 도준이 아니라고. 영수가 위험해. 사람들이 괜찮아요. 아주버님 영숙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2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시댁 눈치 보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고. 근데 이제는 안 그럴래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지키는 게 아내가 할 일 아닐까요? 그래, 가자. 나도 같이 갈게. 아주버님도요? 응. 내가 혼자 가게 둘 순 없지.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부녀회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숙이? 김순자 부녀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부녀회장님, 그리고 언니들,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영숙아, 오늘은 좀 들어주세요. 제발. 영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도준이 정말 안 그랬어요. 저는 20년을 같이 산 아내로서 단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수가 보험금도 있고 보험은 작년 태풍 때문에 들었어요. 언니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과수원 피해 얼마나 컸는지. 영숙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마을을 제 고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들이랑 김장도 같이 하고 장례식 때 음식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슈퍼만 가도 다들 저 피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의심만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맞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말순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 너무 쉽게 의심했어. 할머니가 영숙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해.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지. 영숙이네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 김순자 부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부녀회장이 다른 여성들을 봤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영숙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아픈데 반찬에다 준 것도, 동네 잔치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일한 것도 다 영숙이잖아요. 맞아. 그런 사람이 그럴 리 없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했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나도 미안했어. 여성들이 하나씩 일어나 영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최말순 할머니가 영숙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 손을 내밀었지요. 회관을 나오며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해냈어요. 응, 잘했어. 무서웠어요. 근데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자들끼리 뭉치면 세상도 바꿀 수 있구나.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우였습니다. 선배님, 내일 아침 일찍 만나 뵙겠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상배, 그 사람 수상합니다. 고액보험 가입자들 모두 같은 시기에 가입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동생분, 이제 곧 누명 벗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준이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도준아, 영숙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을의 여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20년 만에 자기 목소리를 냈고, 최말순 할머니는 68배 나이에도 용기를 냈고, 부녀회 여성들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자들이 뭉치니 조금씩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박지우가 정자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관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쪽은 서강력계 김 형사님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저는 어젯밤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두 남자의 대화, 목소리, 그리고 계획된 두 번째 방화. 김 형사가 수첩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 명은 확실히 산림관리자였고 다른 한 명은 윤상배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지우와 김 형사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선배님,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윤상배가 마을 사람들한테 고액보험을 가입시키고 산림관리 업체 사람들과 짜고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강도준 씨한테 누명을 씌워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는 거군요. 김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복 들어갑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고 사복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지요. 저는 도준이네 집에 갔습니다. 영숙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지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갈비찜 해요. 영숙아, 잠깐 앉아봐. 영숙이가 칼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오늘 밤 범인들 잡힐 거야. 영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경찰이 잠복하고 있어. 도준이는 과수원에 있어요. 제가 불러올까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 영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 잘 버텨줘서 고마워. 도준이 곁에서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주버님, 저도 무서웠어요. 남편이 누명 쓰는 거, 마을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거, 혼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넌 해냈어. 어제 부녀회에서. 네, 언니들이 용서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곧 끝나는 거죠? 그래, 이제 곧. 밤 11시, 산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도준이와 영숙이도 옆에 섰지요. 형, 저기. 응, 보여. 두 개의 불빛이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주버님, 정말 잡힐까요? 그럼, 반드시. 그때 산 아래쪽에서 다른 불빛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지요. 여보, 나가봐도 돼? 도준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이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같이. 영숙아, 당신 혼자 아니에요.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진실을. 세 사람 함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불빛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두 남자가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산림관리자, 다른 한 명은 윤상배였습니다. 이게 무슨... 윤상배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망가지 마. 손들고 엎드려. 경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상배의 손에서 플라스틱 통이 떨어졌습니다. 액체가 쏟아져 나왔지요. 인화성 물질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위험해요. 뒤로. 쏟아진 액체 위에 흙을 재빨리 덮었습니다. 선배님,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불은 안 붙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켰습니다. 윤상배와 산림관리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영숙이가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도준이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윤상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계사님,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셨어요? 윤상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당신네한테 누명 씌울 생각이었습니다. 우린 설계사님 믿었어요. 보험 들 때도, 화재 나고 나서도 영숙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슈퍼도 못 가고 우리 도준이가 밤마다 술 마시면서 울던 거 아세요? 도준이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됐어. 여보, 이제 됐어. 안 돼요. 제가 말해야 돼요. 영숙이가 윤상배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요.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돼요. 김 형사가 영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제 괜찮으십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찰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강도준 씨는 이번 방화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녀회 여성들이 앞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 부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준 씨, 영숙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영숙아, 도준아, 할매가 잘못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다른 부녀회 여성들도 하나둘 일어나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의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숙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들, 고개 드세요. 부녀회 여성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다들 무서우셨잖아요. 불이 또 날까봐. 최말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어제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영숙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영숙이 참 대견하다. 김순자 부녀회장도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네. 부녀회장님,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영숙이를 둘러싸고 손을 잡고 함께 울었지요. 이장님이 강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을지. 제가 뭘 했습니까?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도준이한테, 영숙이한테.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숙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버님, 응? 저 어젯밤에 꿈 꿨어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꿈이었어요. 돌아가신 지 5년 됐는데 어제 꿈에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영숙아, 잘했다. 우리 며느리 참 대견하다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당당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항상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 있어. 네, 아주버님 그럴게요. 도준이가 과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형, 영수가 복숭아 나무 봐. 꽃봉오리 맺혔어. 세 사람 마당에 심은 복숭아 나무 앞에 섰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가지마다 맺혀 있었지요. 내년에는 꽃 피겠다. 그러게 영숙이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피어나는 거죠? 그럼 같이 피어나는 거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동생은 결백했고, 진짜 범인들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숙이가 자기 목소리를 찾았고, 최말순 할머니가 용기를 냈고, 부녀회 여성들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뭉치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준이 과수원에 하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매일 아침 테이블에 7개의 약을 놓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영숙이가 아침마다 들러서 함께 커피를 마시거든요. 아주버님, 약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오늘 부녀회 모임 있는데 아주버님도 같이 가실래요? 부녀회 모임에 내가 왜? 오늘은 남자분들도 초대했어요. 마을 잔치 준비 때문에. 영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그 조심스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밝은 웃음이었지요. 지난주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준비한 감사 모임이었지요. 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지켜졌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나마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준비한 선물은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복숭아나무 묘목이었지요. 도준이가 키우는 나무랑 같은 종자입니다. 선생님 집 마당에 심으세요. 최말순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야 형제가 같은 나무 보면서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호호, 들켰네. 나 요즘 서예 배우거든.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마을에 관해서 노인 서예 교실 생겼어.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하려고.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 강 선생님 보니까 65에도 새 인생 사시잖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도 68,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눈빛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는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데리고 갔지요. 회관에 들어서니 여성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영숙이 왔네. 아주버님도 오셨어요. 김순자 부녀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 마을 잔치 준비 회의예요. 영숙이가 총괄 맡기로 했거든요. 영숙이가요? 네. 우리 영숙이만큼 음식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녀회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영숙이 김치가 최고야. 지난번 잔치 때 영숙이가 만든 잡채 정말 맛있었어. 영숙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니들, 과찬이세요. 아니야, 우리 진심이야. 최말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아, 너는 20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가 한동안 그걸 잊고 살았지. 할머니, 이제는 우리가 너한테 보답할 차례야. 그치, 다들? 맞아. 여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언니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의가 끝나고 최말순 할머니와 김순자 부녀회장, 그리고 영숙이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영숙아,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쵸, 저도 느껴요. 뭐가 달라진 거야? 예전엔 항상 눈치 봤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신뢰가 아닐까? 영숙이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생각을 말해요. 당당하게 잘하는 거야. 최말순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엔 맨날 할머니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래. 할머니, 멋있어요? 셋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
서로를 지지하면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오늘 아침 딸아이 수진이가 손주 강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강희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강희,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5살.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 예,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괜찮아요. 응? 강희 아빠랑 대화 많이 했어요. 제가 외롭다고, 관심 가져달라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남편도 달라지더라고요. 잘했다. 아빠가 삼촌네 일 도우면서 달라지시는 거 보고 저도 용기 냈어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좋은 본보기 되어주셔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희가 마당에 심은 복숭아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복숭아 나무란다. 꽃 폈어요. 예쁘다. 작은 하얀 꽃들이 가지마다 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열매 열려요? 응, 한 3년 있으면 열릴 거야. 그럼 내가 8살 될 때. 맞아. 강희가 꽃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때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서 너 기다릴게. 약속. 강희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제 새끼손가락과 걸었지요. 약속. 저녁이 되자 도준이네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이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수진이가 부침개를 부쳤지요. 강희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방, 창밖으로 보이는 산, 이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부녀회에서 소풍 가기로 했어요. 바다 보러. 그래, 좋겠다. 아주버님도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오빠들도 몇 분 같이 가신대요. 나야 좋지. 할머니들이 아주버님 오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말순이 할머니. 도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요즘 마을에서 인기 많아. 할머니들이 아주버님 이야기만 하면 엄지척 하신대. 무슨, 진짜예요. 아주버님, 강 선생님은 참 의리 있으시다. 이러세요. 영숙이도 거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을음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그 자리를 덮고 있었지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새로운 시작. 동생도, 영숙이도, 최말순 할머니도,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간다. 펜을 놓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제 기록이 아닌 행복한 날들의 기록을 써야겠지요. 며칠 후 부녀회 바다 소풍날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부르고 웃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서예 배우는데요. 처음으로 작품 하나 썼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늙지 않는 마음. 할머니, 정말 잘 쓰셨네요. 호호, 과찬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안 늙을 거예요. 매일 새로운 거 배우고 친구들이랑 웃고 그렇게 살 거예요. 멋지십니다, 할머니. 선생님도요. 65세 동생 지키러 오시고 마을도 구하시고 정말 멋있어요. 버스가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지요. 할머니들이 와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 저기 봐요. 파도. 응, 예쁘다.
아주버님, 저 행복해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저 바다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30년간 불을 껐습니다. 큰 불도, 작은 불도 모두 껐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꺼야 할 불이 있고 지켜야 할 불이 있다는 것을. 영숙이 같은 여자들의 불씨, 최말순 할머니 같은 여자들의 불씨, 딸아이 수진이 같은 여자들의 불씨, 이런 불씨는 꺼뜨려선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크게 타오르도록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여자들이 빛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동생과 함께, 영숙이와 함께, 손주와 함께,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큰 불만 안 나면 됩니다. 작은 불씨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특히 여자들의 불씨는 세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1년 후, 복숭아 나무에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도준이 영숙이와 함께 그 열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형,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리겠다. 그러게, 영숙이가 열매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자라는 거죠? 응, 같이 자라는 거지. 마을회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녀회 모임이었지요. 최말순 할머니가 서예 작품을 들고 자랑하고, 영숙이가 새로운 요리법을 알려주고, 여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떨어져 공중에서 춤을 췄지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큰 불만 안 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선물입니다. 제 이름은 강도현입니다. 66입니다. 전직 소방관이고 지금은 행복한 형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여자들의 든든한 이웃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모든 여성분들께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큰 불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로 계속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숙이처럼, 최말순 할머니처럼,